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은 석브라더스 오시는 날이에요. 정의당의 박원석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앞에서 조금 길게 인터뷰를 했는데 한 번쯤은 이 조각 매일 뉴스가 새로 나오는데 혼란스러워요. 한번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저희는 언제나 당사자 인터뷰를 하니까요. 당사자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의견들은 보내주시고 이 사건은 진실이 밝혀지기를, 지금 시신도 발견이 이게 지금 되느냐 마느냐 하는 상황이라 진실을 밝히기가 더 어려워진 상황에서 진실이 꼭 밝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터뷰 진행해봤다는 거. 분위기 좀 바꿔보죠. 두 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발도 했습니다. 저는 무한 싸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바른미래당 조금 조용한 거 아니에요? 요즘 휴전 아니에요? 봉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지금 그 바다는 얼어 있지만 그 밑에 지금 보면은 안에서 엄청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요. 지금 겉은 멀쩡한데 속으로는 마그마가 막 부글부글 끓는 그런 화산이에요. 이제 끝나고 싸우러 가야 됩니다. 아니 뭐 정치가 원래 싸워야 정치죠. 지금 싸우러 가시는 거, 지금은 뭐 때문에 싸우러 가시는 거예요? 사실 혁신이 구성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이제 합의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행 사항들이 몇 가지가 이제 조건이 달렸었는데 그게 지난 며칠 동안 전혀 이행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혁신이 결렬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상황이 그런 상황이군요. 자, 이렇게 이발하고 오신 박원석 전 의원과 머리 감고 오신 이준석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하는 뉴스다. 뉴스거리가 많아서 바로 들어가 보죠. 하한가부터 가겠습니다. 하한가 누구부터 보실까요? 저는 이제 하한가로 손혜원 의원을 꼽았는데요. 손혜원 의원. 하한가로 꼽은 이유는 이제 어제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정리를 했는데 예. 아무튼 손혜원 의원이 어려워졌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렇죠. 그런데 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이제 법정까지 가봐야 결론이 어떻게 날지 알 것 같아요. 손혜원 의원이 이제 검찰 수사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제기를 했는데 그런 손혜원 의원 당사자의 항변과 별개로 검찰이 어제 불구속 기소를 하면서 그 사유로 두 가지를 거론을 했어요. 하나는 이게 보안 문서를 활용해서 그 집을 샀다. 제가 한번 정리 좀 할게요. 네. 지금 검찰이 밝힌 건 뭐냐면, 그러니까 도시재생 구역이 어디로 정해지는지가 적혀 있는 보안 문서를 보좌관과 이 손혜원 의원이 봤다. 보고 그쪽을 매입을 본인도 하고 뭐 지인들도 하도록 했는데 차명으로 구입한 본인 건 없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창성장의 그 조카 중에 하나, 소유하고 있는 조카 중 하나는 사실상 손혜원 의원 차명으로 대리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검찰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패방지법 위반하고 부동산 실명제 위반 두 가지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손혜원 의원 쪽 입장도 잠깐 전달을 할게요. 손혜원 의원은 나는 그 보안 문서를 본 적도 없다. 그러니까 보좌관이 봐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본 적이 없고, 게다가 창성장 그거 매입한 시기도 보안 문서 봤다라고 검찰이 얘기하기보다 전에 매입을 했다. 게다가 창성장의 주인 조카 맞다. 그거 나 차명으로 갖고 있지 않다. 세 가지를 다 부인했어요. 이어가시죠. 일단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이 드는 부분은 보안 문서라는 용어를 저는 처음 봤습니다. 행정 문서를 두고서 이게 뭐 군대에서 있는 뭐 보안도 아니고 그래서 일종의 신조어인데요. 이게 기밀이면 기밀이고 대외비면 대외비지 보안 문서라는 용어를 처음 봤는데 대외비 말하는 거 아니었어요? 일단 목포시의 항변을 보면 목포시는 이 도시재생 사업을 신청하는 주체고 도시재생 사업을 선정하고 결정하는 주체는 국토부입니다. 그렇죠. 최종적인 그 계획이 확정된 건 올해 4월이에요. 근데 이 신청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도 하고 또 주민 의견 수렴도 합니다. 관련해서 공청회도 열었고 그때 다 나왔던 자료다. 그래서 이게 새삼 기밀이거나 보안 문서가 아니다라고 목포시가 거의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고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부동산을 매입했다 하더라도 그 처신이 적절했느냐를 따질 수는 있겠지만 그게 과연 이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느냐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 굉장히 큰 쟁점이 될 것 같고요. 실명제 위반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 조카가 증여세를 냈더라고요. 때문에 이제 증여세를 낸 것과 이게 차명이다라는 게 논리적으로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근데 검찰이 이제 이거를 부동산 실명제 위반이라고 보는 이유는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과정을 손혜원 의원이 다 지휘했다.
때문에 사실상 그 실소유자다 이렇게 본 건데 부동산을 매입해가지고 리모델링 할 때 대리인을 내세워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다 실명제 위반에 해당하느냐. 이런 어떤 그 항변도 가능해요. 때문에 지금 검찰의 기소 논리가 저는 굉장히 좀 취약하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게 과연 그 당사자들의 항변과 검찰의 기소 논리를 종합해서 봤을 때 이게 과연 법정에 가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공인으로서 손혜원 의원이 그 물론 본인이 선의를 가지고 목포의 근대문화유산을 살리고 또 도시재생을 그 돕고자 했던 그 취지를 이해하더라도 지금 손혜원 의원이 쭉 했던 방법이 공인으로서 적절한 처신이었냐 이것과는 별개로 저게 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냐 범법 행위냐 저는 이거는 지금 검찰의 기소 논리만 갖고는 확언하기 어렵다. 그래서 재판까지 가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투자냐 투기냐 이런 거는 사실 개인의 양심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검증하기 어려운 게 있어도 차명이냐 아니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박 의원님이 열거하신 기준에서도 보면은 결국엔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 같은 걸 손혜원 의원이 지휘했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의심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요. 사실 다스도 보면 법적으로는 차명인지 아닌지가 모호해요. 그런데 MB가 사실상의 그 회사를 지휘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이제 챙겼다라는 의혹이 제기되어가지고 검증해 보니 MB가 다스를 실소유한 게 맞다고 나온 거거든요. 아 다스의 주인은 누구냐라고 묻는 것과 비슷한 거다. 창성장의 주인은 그런 누구냐? 그런 MB 같이 치밀한 사람은요, 참 복잡하게 만들어놔가지고 아까 말했던 형식 논리상으로 보면은 소유주가 아닌 것처럼 만들어놓죠. 그런데 그 뒤에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그것이 실제로 이익이 누구한테 귀속되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나중에 의심해볼 정황이 있어서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한 것이고 그에 따라 이제 수사를 해서 결과가 이제 다르게 나오는 것인데 그렇죠. 저는 이제 이 부분도 그래서 검찰이 아마 수사하면서 뭐 여러 가지를 검토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저는 우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처음에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올해 1월쯤이었죠. 그때 제가 상당히 이상하게 봤던 것이 공익 목적이냐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진단했는데 개인의 재산을 수십억 넣어가지고 공익적인 일을 한다는 것 뭐 액면가 그대로라면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약간 이해 못했던 게 과거에 손혜원 의원이 통영에서도 이제 나전칠기 박물관인가 그 비슷한 걸 하려고 했던 시도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건 그래도 개연성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전칠기 하면 통영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금 이제 목포에다 나전칠기 박물관을 만들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하는 절차를 진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다지 와닿는 그런 해명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래서 저는 도대체 어느 부분이 그럼 여기서 공익이냐를 이제 다시 살펴봐야 되는 거거든요. 어느 부분이 공익이냐? 네, 지금 여기서 어느 부분이 공익이냐? 내가 게스트하우스 한 게 공익은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이 뭐 오늘 안 나오셨으니까 그쪽에 얘기를 좀 하자면 워낙 가보니까 와 대단한 근대 문화유산이 있는데 버려져 있더라. 나라도 들어가서 이걸 살려야겠다 싶었고 지인들한테도 그래서 사라고 권유를 했던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는 행위 자체가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행위는 될 수 있겠지만 어떻게 그게 이제 공익을 위한 것이냐에서는 해명이 좀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도시재생 사업 계획에 있어서 손혜원 의원이 도대체 어떤 공익적인 역할을 하려고 했느냐를 묻는 게 근본적인 이제 지점이 될 것 같고. 공익과 사익의 선이 불분명하다. 그러니까 이게 재단의 돈이 들어갔잖아요, 보면은. 재단의 목적이라는 건 다소 공익적이어야 된다는 게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을 텐데 지금까지 드러난 바로는 나전치기 박물관 하겠다? 근데 사실 제가 그때도 지적했지만 그때는 이제 소위 말하는 진영 논리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비판도 많이 하고 있는데 도대체 나전치기 박물관이랑 목포가 무슨 상관이냐를 저는 아직까지 되묻고 싶은 게 이거는 목포가 원산지도 아니고 굳이 거기에다 만들어야 될 이유도 좀 부족해 보이고 그것이 거기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지역 경기가 활성화된다? 저는 그것도 약간 개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모았던 나전칠기들이 있으니까 기왕이면 거기다가 같이 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이게 나전칠기 그 컬렉션을 제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한 점 한 점도 가치가 있지만 이게 하나의 쭉 라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개화기 거쳐서 일제시대 뭐라도 현대까지 그래서 그 가치가 굉장히 있다고 하고 그걸 이제 꼭 목포에 해야 되느냐 목포가 적합한 장소냐 여기서 조금 개연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은 지금은 이태원에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지적은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그 측면 말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목포 만호동 일대에 버려진 그 적산 가옥들이 굉장히 많고 가서 보니까 이분이 이제 문화기획 전문가니까 일반인들의 시선과는 다른 시선으로 보니까 굉장히 가치가 있다. 그리고 이대로 보존되고 잘 재생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제 본인이 그걸 했다. 근데 과연 이게 이제 공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을 그렇게 사적으로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소셜 크라우드 펀딩을 모은다든지 아니면 이제 정부 재산으로 매입하도록 한다든지 국회의원이면 이렇게 노력하는 게 맞지 본인과 지인들을 동원해서 거기 부동산 매입
도입하는 게 맞았냐, 그게 적절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그것이 범법행위냐, 이건 또 다른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는 저는 이게 5개월간 검찰이 수사를 했다는데 예. 5개월 수사한 결론치고는 여러 가지로 좀 논리적으로 취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는 처음에 SBS가 이 사건을 보도할 때 예. 포커스를 뒀던 것은 예. 문화체육관광위 위원으로서 예. 문화체육부를 압박해서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되도록 거기를 이제 압박을 했다. 거기서 부적절한 이제 권한 행사나 이런 게 있었다. 근데 어제 검찰이 내린 수사 결론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클리어를 해버렸어요. 무혐의다. 무혐의. 근대무사연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뭐 본인의 압력 지위를 행사가 이용해가지고 없다. 압력을 행사하고 없다. 그래서 목포시의 도시계획을 미리 사전에 입수해서 그걸 가지고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했다라고 예. 한 건데, 그 목포시의 도시계획이라는 게 이게 보안 자료라고 얘기하지만은 비공개 정보였냐, 누구도 접할 수 없는 정보였냐, 그건 아니었다는 아주 거죠. 귀한 비밀 정보를 손혜원 의원만 아니에요. 가져간 근데 것이냐 그걸 아니냐. 목포시가 부인하고 있어요. 그게 그거 중요하다. 아니다. 아. 이거 다 공청회 했던 자료다. 그게 핵심이다. 법적으로는. 보안 자료도 아니고 예, 예. 비밀 자료도 아니다. 그러니까 왜 오해? 예. 때문에 이거는 법정에 가서 예. 논란이 상당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받을 행동을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뭐 전정실림 같은 문자가 오긴 합니다. 근데 이제 예. 박원석 의원 말씀은 그건 그거더라도 법은 또 다른 별개니까 그렇죠. 예. 법적으로 볼 때는 싸울 여지가 있어 보인다. 네네. 요것이고, 그 부분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최고는 동의하세요? 아니면 뭐 저는 우선 법적인 부분은 검찰이 이제 완전 허위로 기소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말했던 것처럼 투자냐 투기냐, 네, 아니면 이 네. 정보를 취득했냐, 아니면 손 의원이 말한 것처럼 보좌관이 봤으나 안 봤다, 뭐 이런 것들이 검증하기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판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거라 보고요. 다만 박 의원님도 얘기하셨듯이 이게 수십억대 부동산 투자를 의원 재직 중에 할 만한 일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제가 이제 정치 활동 이런 거 하기 전에 예. 제가 회사하면서 그냥 심심하면 제가 그냥 점심 먹으면서 주식 투자도 해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네. 이거 정치 일을 한 뒤로부터는 너무 이제 다이나믹한 삶을 살다 보니까 주식 투자도 안 하세요? 사고 팔 타이밍을 못 잡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사놓고 나중에 봤더니 20% 떨어졌네, 이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지금 사실 국회의원 아닌데.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방송 하는 건 쫓아다니고 문제는 뭐 아닌데. 예를 들어 당회의 들어가고 네. 이러다 보면은 네. 당회의에서 그거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그런 투자나 이런 개념은 약해지게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좀 약간 의아스럽습니다. 아무튼 뭐 법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손혜원 의원으로부터에게는 안 좋은 일, 그래서 하한가를 주신 거예요. 의견 잠깐 보고 갈게요. 워낙 뭐 큰 사건이라. 3593님은 손혜원 의원 이번 기소된 거 보고 실망감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이 계시고, 통일항공님은 법정에서 모든 게 깨끗하게 소명되길 바랍니다. 그러셨고, 빡빡이님은 근데 인테리어는 원래 전문가에게 맡기는 거고 고모가 디자인 전문가면 맡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걸 진두지휘했다는 게 왜 문제입니까? 이런 문자 주신 분도 계시고, 예술인의 눈은 남다르다는 점을 봐야 됩니다. 조세피나님, 손혜원 의원의 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왜 이해 못하는 거냐, 이런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본인이 국회의원이라는 것을 생각했었어야 된다라는, 오해 살 일을 했다라는 또 2580님 같은 문자도 옵니다. 자, 뭐 보죠. 예, 좀 더 보기로 하고, 하한가 이준석 최고위원 하한가. 저는 하한가로는 황교안 대표를 뽑았고요. 예. 상한가로는 홍문종 의원을 뽑았습니다. 제가 진짜 뉴스닥 하면서 이 홍문종 의원을 상한가로 뽑을 일이 있는가 두 개가 맞물려 있는 제가 거예요. 약간 의심을 하한가 했는데 상한가가 맞물려 있네. 이런 날이 오네요. 예. 그러네, 맞물려 있네. 일단 홍문종 의원 예. 나갈 줄 아셨어요? 저는 홍문종 의원이 매개가 될 줄 몰랐지만은, 하지만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쨌든 이런 분들을 좀 부추길 거란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거든요. 예, 근데 이 예.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의 특징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 TK 권역 같은 경우에 25개의 의석이 있는데요. 예. 그중에 한 7개 정도가 8개 정도가 비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의석들 같은 경우에 예. 그 연동 비례대표의 산식이 이제 복잡하다 보니까 유권자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친박연대 비슷한 게 탄생해가지고 그 권역에서 20-30%의 지지율을 얻게 되면은 예. 거기서만 의석이 한 5개 나옵니다. 1등을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예. 지역구 1등 안 해도 되는 거니까. 비례 의석이 한 5개 정도 떨어집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걸 만드는 동인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꼭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예. 서울, 경기나 이런 비례 의석이 또 많은 곳들 같은 경우에는 예. 여기는 한 8% 정도만 득표한다 하더라도 예. 이 서울, 경기 권역에서 또 한 5개에서 7개 그래요?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친박연대가 성적표가 제가 알기로 지역구 6에 비례 8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14석이거든요. 예. 그거 정도의 성적표는 이번에 예상할 수 있는 단계에 왔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큰 동인이 됐다 보고, 저는 이제
굳이 말씀드리자면은 패스트트랙 그 자체를 놓고 보더라도 민주당이 128석, 정의당이 6석, 예. 그리고 손혜원 의원 등을 포함한 친여 성향 무소속이 한 4석, 5석 됩니다. 예. 거기다 바른미래당 저희 당내도 지금 패스트트랙 찬성파가 있고 그래서 한 8석 정도가 모자랍니다. 지금 패스트트랙을 150석으로 해서 본회의에 통과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예. 근데 그 8석을 모아줄 수 있는 팀이 원래는 민평당에서 해줄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진행했는데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의당의 베스트 프렌드는 대한애국당이 됐다. 아니 이거 제가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박원석이요. 네. 아, 베스트 프렌드 되신 거예요? 예. 자유한국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예. 패스트트랙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건 참 해괴한 논리고요. 죄 없는 패스트트랙이 여기서 왜 원인으로 지목되는지 모르겠고 대한애국당이 의석수가 늘어나서 의원들이 탈당해가지고 예, 예. 패스트트랙에 동참한다면 환영합니다. 예. 정치개혁에 동참하는 어허. 거니까. 물론 이제 본인들의 이해관계도 있겠죠. 예. 근데 본질적으로 홍문정 의원의 지금 행보나 뭐 신공화당을 창당하겠다는 예. 그 조원진 애국당 대표의 이 행보는 어쨌든 자유한국당의 공천 파열음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인적 청산하고 예. 뭐 혁신 공천하고 이러면서 예. 그 이삭줍기 해가지고 일종의 이제 친박을 내세우는 정당을 만들어서 과거의 친박연대 이런 예. 걸 한번 재현해 보겠다. 이제 이런 의도일 텐데 잘 안 될 겁니다. 지금은 일단 누구도 자유한국당 내에 공천받는 거를 1순위로 생각을 하지 예. 나가가지고 딴 살림 차리는 거는 이도저도 안 됐을 때 아.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의 수고 과거의 친박연대가 그렇게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거는요. 예. 그때 총선에 민주당이 90석을 못 얻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여권이 압승할 때예요. 예. 때문에 분할 투표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어요. 보수 유권자층에. 예.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에는 미래 권력으로 굉장히 건재했습니다. 그렇죠. 때문에 당 밖에서 박근혜 추종자들도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예. 지금은 이미 감옥에 계신 분을 내세워가지고 뭘 어떻게 죽은 하겠다는 권력이다. 거는 저는 뭐 굉장히 착각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이제 한국당 내에 뭐 공천 못 받는 분들이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요. 묘한 게 그렇게 예. 되면은요 자유한국당 이미지가 좋아집니다. 좋아져요. 박근혜 정당의 이미지가 그로 인해서 탈색이 되고 상대적으로 이른바 지금- 적폐라고 한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버리면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잘 유입이 안 되고 있는 예. 중도층 유입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여론 그 지지에서 그렇게 되면 이제 외연 확장 가능성이 오히려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바른미래당과 함께하는 어떤 길도 좀 열리는 거 아니에요, 이준석 뭐 쪽도?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별로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냥 말씀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가능성은 저희-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자한당이랑 합당 자체는 저희 네. 당에서 고려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니, 근데 그런 분들 나가시면은 이른바 적폐라고 했던 분들. 그렇다더라도 지금 이제 친박도 이제 보면은 예. 이제 많은 분들이 보기에 초록은 동색이다로 보이겠지만은 제 눈엔 연두색도 보이고 초록색도 다 보여요. 근데 찐독도 보이고. 지금 보면은 이 친박 중에 지금 대한애국당 가시겠다 하는 분들은 거의 한 청록색보다 더 약간 까만색 비슷한 느낌의 그런 분들이 가시는 거고 아니 이제 말은 지금 이렇게 하는데 알겠습니다. 연두색 느낌으로 계신 분도 있어요 지금 보면. 말은 이렇게 하는데. 네. 이제 바른미래당과 네. 자유한국당 사이에 그런 논의들이 이제 오갈 거고 예. 어찌됐든 간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박근혜 정당 이미지가 탈각되는 거예요. 이거는 중도층으로 외연 확장 가능성이 중도층으로는. 생기는 거고 예. 황교안 대표도 그냥 손 안 대고 어떻게 보면 코프는 예.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게 꼭 자유한국당한테 불리하지만 않다. 잃는 게 있지만 그로 인해서 얻는 게 더 많을 수도 있다. 근데 이게 봅니다. 왜 이렇게 된 거냐면은 정의당이 애초에 이제 연동형 패스트트랙을 이제 하려고 할 때 그 예. 안에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진보 진영, 소위 말하는 그쪽 진영의 의석수를 극대화하는 전략은 확실히 민주당에게 지역구 투표를 하고 정의당에게 비례 투표를 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그런 세세적인 안들을 만들어 놨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게 아까 특정 권역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의석을 최대한 보수 진영에 늘리는 방법이 어쨌든 자유한국당의 지역구 투표를 하고 비례 투표로 이제 대한애국당 또는 신공화당이 하는 게 좀 나은 그런 네.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 바른미래당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희 당이긴 하지만은 그 보수 유권자들 비례표를 쓸어 담을 만한 정황은 아닙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보수 정체성이 명확하지도 그렇죠. 않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대한애국당은 그 지점을 노리고 이제 신당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저는 이제 정의당이 만들어 놓은 그런 구도가 보수 진영에서도 그대로 이제 차용되는 상황이 나올 것이다. 저는 그래서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의당과 4당 연대를 베스트 프렌드 얘기를. 이게 4당 연대를 하시길 제가 이제 이게 제안하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구도예요. 네. 보수에게도 진보에게도 다 가능성을 열어주는. 정의당과 그러니까 바른미래당도 네. 잘하시기 가능성을 바랍니다. 열기 위해서 오시라 정당 지지를 하시라. 높이면 돼요. 지지율 높여라.
요건 하나 여쭤야겠네. 몇 명이나 따라갈 거라고 보세요? 그러면 이삭죽기든 뭐든 어쨌든 최종적으로 저는 현역 의원은 예. 뭐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걸 한번 서너 명? 해볼게요. 서너 명. 조원진 의원과 홍문종 의원이 하는 말 중에 예.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이 첫째 뭐냐면 9월 전에 탈당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예, 예. 9월 전의 의미가 뭐냐면요. 패스트트랙 과정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 모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한 말이 뭐냐면은 당 안에서 이제 사실 친박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들 보면서 절망을 느꼈다라고 이제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두 명의 인사가 있어요. 그분들이 아까 말했던 연두색 가까운 분들인데 김진태 의원입니까? 아니요, 그분은 제가 봤을 때는 그 한 녹차색 정도 되는 분이고 그러니까 연두색 정도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예. 그런 분들에 대해서 강하게 이제 공세를 이제 펼칠 것이다. 진짜 친박, 가짜 친박. 그분들은 황교안 대표도 공격하는 거거든요. 가짜 친박이라고. 예, 이제 예. 그런 구도가 좀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김진태 의원 제가 여쭌 이유는 갈 거란 얘기가 제일 많아서 따라갈 거라는 얘기가. 그분은 엑기스죠. 그렇긴 했는데 황교안 대표가 얼마 전에 독대를 했잖아요. 네네. 오히려 조금 약간 거기는 안 가는 쪽으로 정리되는 분위기로 저는 보이는데. 저도 그렇게 보이는데 네. 이준석 최고위원은 그래도 가까이서 많은 분들 접촉하시는데 그쪽 연동형 인사들. 비례대표제의 그 특성은 자꾸 권역별로 있다고 했잖아요. 예, 예. 권역별로 비례 1, 2번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조원진 대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먼저 나온 사람 준다 1, 2번 그 얘기이기 때문에. 먼저 나온 사람 준다. 그러니까 지금 다들 이제 계산 셈법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제가 전에 듣기로는 한 4명 정도까지는 3명 정도까지는 거의 뭐 감행할 것이다. 나갈 가능성 있다. 예, 그렇게 얘기 나옵니다. 여기까지. 오늘 한 명의 상한가를 못했는데 박원석 전 의원이 윤석열 후보자. 네. 왠지 알겠으니까. 알겠으니까 여기까지 뉴스 딱 정리하죠.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석브라더스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